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박주원 작가님의 마른 대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할마, 할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엄마 아빠를 대신해 손주들을 양육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항혼 육아에 힘쓰는 조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손주들을 돌보며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감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트레스나 건강의 악화, 양육 방식의 차이로 빚어지는 갈등이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 마른 대궁은 항혼 육아에 대한 노부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른 대궁, 박주원. 이럴 줄 알았으면 약속하기 어렵다고 말이나 해둘 걸.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다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옆길로 샌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시계를 본다. 지금 집을 나선다고 해도 차가 밀린다면 정시에 도착하기는 어렵다. 우리 늙은 자유인들끼리 모이기로 했으니까 마나님 치마 속에서 노나리라 하고 있지 말고 썩 벗어나서 나와봐. 친구들로부터는 또 재촉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집안을 맴돈다. 찻길이 빤히 보이는 문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시계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또 일은 벌어져 있었다. 녀석은 이제 노란 찰흙처럼 아예 손으로 쥐었다가 던지기도 한다. 주무르고 놀기 좋은지 칭얼거리는 것도 잊은 채 사뭇 그 장난에 빠져 있다. 야 이놈아, 똥을 쌌으면 쌌다고 하면 좀 좋으냐. 아무리 자정이 뚝뚝 묻어나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나마 침착한 동작으로 그는 온도 조절한 샤워기를 대야에다 내려놓고 제부자지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도 아랑곳 없이 그저 벌쭉벌쭉 웃기만 하는 녀석을 그 옆에다 앉혀놓는다. 야 이놈아, 너 날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지? 언제 너 할미랑 둘이서 쏙닥거린 거야? 비누를 챙겨놓고 작은 대야에다 바가지로 물을 옮겨 담고 그 사이에도 똥내는 변함없이 증식하여 제법 향기로운 화장실 공기를 영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 그는 밖으로 나온다. 더운 기무로 땀이 맺힌 이마에 수건질을 하며 담배를 찾는다. 녀석이 이유식의 입질을 시작하고부터 냄새가 여간 고약해진 게 아니었다. 사랑으로 감수해야지 싶지만 매번 한 각오를 배반하고 담배부터 찾게 되어 어떤 때는 하레비가 이래서는 안 되지 반성을 한다. 담배를 피워 물고 그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억하기조차 괴로운 한 얼굴을 떠올린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를 모셔본 적이 있었다. 노안으로 자리 보전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미처 의사소통을 못하시고 대변이라도 본 날에는 온 집안이 소란통이 되었다. 환웅한 종기처럼 늙은이 뱃속에 끼어있던 버케가 삭아내리면서 뿜어내는 냄새는 그의 감각을 모두 마비시킨다. 그렇다고 오물로 칠대 반죽이 된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아내에게 맡길 수도 없어 그나마 자신이 집에 있을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고마워해야만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대견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욕실에서 뛰어나온 그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다 말고 먹은 물과 함께 아버지 것과 진배 없는 오물을 부엌에다 그냥 토해낸 적이 있었다. 그 어이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얼굴에다 노여움마저 띄우고는 끌끌 혀를 찼다. 우리는 빨갛게 짓무른 내 똥구녕을 가재로도 닦기 안타까워서 입으로 핥아가며 키웠다. 좀 무안했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죄의식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은 왜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며 살게 만들어졌을까? 저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처럼 살았다면 잘하고 못하건 비난에서 훨씬 자유스러울 것을. 어쨌든 그는 전날의 잘못을 재탕하지 않기 위해
녀석이 뒤치다거리도 성의껏 하려고 마음을 먹은 지 오래다. 윗대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일선에서 물러난 그와 그의 아내도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밥상머리에 손자들과 마주 앉아 가시 발린 생선을 손자들의 밥숟가락에다 얹어주며 효성스러운 자식들로부터 결코 귀에 거슬리지 않는 지청구를 듣고 사는 그런 평안스럽고 단란한 노후를 그려왔다. 그러나 일은 묘하게 꼬여들었다. 죽는 날까지 짐을 끌어야 하는 이놈의 노쇠팔자. 며느리가 아기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외손자를 먼저 키워본 경험이 있는 그의 아내는 대뜸 절망적인 소리를 냈다. 그로 인해 그들 내외는 그날 제법 짜부락짜부락 언쟁을 했다. 외손자를 첫손자로 받았을 때만 해도 아내는 참 용감했다. 늙은 몸이 천덕꾸러기 안 되려면 애 보는 기술이라도 익혀야지 별 수 있어요.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미도운 보모가 어딨어요. 그랬던 깐이다 되면 이번에도 하나버리는 온통 양육비로 내놔야 된다는데 남의 손에 넘기는 금액에다 조금만 용돈을 더 얹으면 자식은 아주 생색나는 효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아내는 무엇으론가 단단히 앵돌아져 있었다. 이제 50고개를 넘고 육신이 여기저기 어깃장을 놓는데 더 이골이 나기 전에 아껴서 잘 간수해야지. 이도 저도 몸을 못 쓰고 누웠으면 어느 자식이 대신 아파줄 거유. 어린이 키우는 게 인형 가지고 놀다가 목욕이나 시키고 하는 것하고 같아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젠 나도 집에 있으니까 둘이서 교대로 하면 뭐 그리 어려울 것도 없잖아. 싫어요. 그러다가 애가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해봐요. 세상에 생색 안 나는 게 그 일밖에 없어. 인생 40년을 책상머리에서 주판만 굴리며 밥을 벌어온 그였다. 아내가 언제부턴가 자유부인 행세를 하는 것이 그는 싫었다. 아내는 계모임으로 온천을 가네 관광여행을 하네 전에 없이 나돌아다니는 재미로 들떠있다. 아내가 없는 빈 집안에서 손수 식사 해결을 하는 등의 궁상으로 시간을 죽이는 일은 정말 지루하고 막막했다. 아내의 발목을 꼼짝 못하게 집안에다 묶어두는 족쇄로 손자 이상 가는 소재는 없을 것이었다. 속뜻은 어쩔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일은 얼마나 미덥고 아름다운 양속일 것인가. 뒤에 안 일이지만 그 순간 아내의 컴퓨터도 그의 것 이상 재빨리 작동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임을 하자 친구를 만나네 취미생활을 하네 하면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용돈을 쓰고 다니는 그를 거머잡아두는 방법으로 손자 키우기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으므로 빼는 척하면서 놓치지 않고 그 그럴싸한 명분에 동의를 해서 녀석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조금만 인상을 찌푸려도 자기가 아이를 볼 테니 걱정 말라고 아내를 달랬다. 며느리의 말대로 사돈댁에다 아이를 맡기면 손자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까지 빼앗기고 마는 격이라 그는 더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었다. 그리고 반듯한 집안채 등기에서 넘겨주지 못한 어미 아비의 약점으로 오래 행사하고 있을 거부권이 아니라는 것이 내외간의 합일점이 도출된 더 깊은 이유일 수도 있었다. 사실 말이지 아이 보기는 여간 힘든 노동이 아니다. 하지만 생글생글 웃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으면 아이의 맑은 정령이 옮아오는 것 같아 여간 신선하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감정이 격앙되면 이게 내 대를 이을 내 피를 받고 난 나의 후손이거니 하는 흥분으로 으스러지게 뜨거운 포옹도 하게 된다. 그러나 으슬으슬 한기가 들고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는데 이 천진난만한 어린 친구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자고 보채고 찡얼거리면 짜증이 나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만으로 몇 살이 되는가.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까. 나는 그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때는 아마 흙밥이 되어 있겠지. 따위의 부질없는 상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손자든 뭐든 다 귀찮고
거치적거리는 물체로 바뀌어 보인다. 아내의 발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아내가 아이를 종일 데리고 있어 본 적은 별로 없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간다. 누구한테 전해줄 물건이 있다. 구실만 있다 하면 나가서 30분이 3시간이고 한나절은 하루가 되기 일수다. 양은 얼만큼 몇 시 몇 시가 우유 먹일 시간이라는 것만 일러주면 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들어오면서도 그에게는 언제나 내가 언제 손잡아준다고 했수 당당하기만 한 아내. 애보는 할미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도 오늘 딱 한 번 나가보았던 사람처럼 되려 큰 소리를 지른다. 나는 큰아이 작은아이 셋째 넷째 게다가 외손자까지 키웠으니 언니 오줌 냄새만 맡아도 골이 아픈 사람이요. 내가 뭐 당신네 집에 애보기로 태어난 사람이요. 나도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제발 이제는 역할 좀 바꿔서 해보자고요. 더 물어주는 참사랑까지 값으로 치면 우리가 손해지요 뭐. 이건 남의 할미도 아니고 돈 주는데 싶어서인지 제 시간에 퇴근하는 꼴을 못 봐요. 일요일은 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특근이다 야근이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당신 성씨 받은 당신 손자니까 당신이 더 가깝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불만을 그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일벌레처럼 시부모 취급하는 며느리다. 이하 동감이다 싶었지만 그는 꿀먹은 벙어리로 불평은 자제한 채 담배만 피워대는 것으로 편찮은 신기를 곰삭이고 있을 뿐이었다. 따지고 보면 아내의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의 아이를 키워주었던 때와는 여간 다른 게 아니었다. 그때는 어미가 돼갔고 그것도 안 돌봐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불평하는 그를 눈 흘기며 입을 막았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더 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았건만 딸애가 준 돈이라고 외손자의 옷이나 장난감을 심심찮게 사들였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공식적으로 받으면서도 언제나 힘들어하고 찡그린 인상을 편 날이 드물었다. 물론 그때보다 몇 살 더 나이가 들어 힘도 붙인다. 온전히 낮잠 한숨을 즐길 수도 없이 사생의 알이 온통 어그러진다. 아이를 데리고는 외출은커녕 누가 초대를 해주어도 손님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손자를 봐주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처지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라는 이름의 그의 설계도는 여간 근사한 게 아니었다. 자식을 키우면서 미숙해서 못다하고 후회스럽던 부분도 육아로 활용을 하면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때때로 아들 내외 앞에서 주춤해질 때가 있었다. 그는 주인의 뜻에 따라 물과 거름이나 주는 묘목밭의 인부나 다름없는 기분을 종종 맛보았다. 조기 교육에 관한 이론부터 맞지 않아 몇 번이나 의견 대립을 했다. 너희들만 자식 키우냐? 우리도 자식 키워본 부모다. 소리가 입술에까지 달렸으나 아내의 눈짓으로 그래 시대를 따라야지 캐캐 묵다는 소리나 듣지 싶어서 입을 다물고 만다. 그는 조롱조롱 손자 녀석들을 데리고 들판이나 산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그랬듯이 사내들에 널려있는 전설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아랫목 따뜻한 곳에다 손자들을 앉혀놓고 군밤이나 군고구마를 만들어주며 할아버지는 늘 우시셨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리운 존재로 머릿속에다 간직하고 있는 대로 그도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금이야 오기야 길러준 외손자 놈들만 해도 금방 와서도 할아버지에게 인사만 하고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텔레비전 아니면 컴퓨터 오락을 하다가 저희 부모들이 돌아가면 발에 묻은 흙먼지를 떨구어 놓고 미련도 없이 그를 버리고 떠난다. 부록소 뿔따기처럼 문득문득 치솟는 우라를 사겨보지만 가슴속에는 꽁하게 무엇인가 쌓여가고 있다. 아내가 언제부터 노골적으로 아이를 그에게 넘기기 시작했던 것일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다른 일을 해보면 한다며 퇴출 비슷한 희망퇴직을 아들이 하고 나서
적금이네 주택부금에 몫이 세다고 은혼 아닌 엄살을 한바탕 늘어놓고 간 며느리로부터 차일피일 양육비 명목의 용돈이 전달되지 않고부터일 것이다. 그는 기가 막혔다. 등골이 희게 직장생활에서 처자식을 벌어먹인 놈은 어느 놈인가. 많지는 않지만 결코 적다고도 할 수 없는 퇴직금까지 다다 안겼다. 평생 날건달로 살았던 사람처럼 취급하다 못해 이제는 늙어서 할 일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는 듯 눈치를 줄 때는 세상 살맛이 사라져서 정말 어디든 정처 없이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는 노는 일에 너무 서툴렀다. 남들처럼 낚시나 등산을 해볼 수는 있었으나 그 일을 진행하는 데 투자해야 될 부담이 여러모로 성가시기 짝이 없었다. 성격에 맞는 취미로 바둑이나 서예라도 좀 익혀두었더라면 좋을 것을 새삼스럽게 돈 들고 시간 드는 일에 할애를 할 만큼 그의 하루하루는 결코 여유롭지를 못했다. 그러나 어쨌건 한량없이 널브러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치러야겠기에 처음 얼마가는 용돈을 타서 놓고 다니며 오래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 술도 마셨고 이런저런 놀이판에도 끼어보았다. 그러나 크게 놀자면 용돈도 크게 필요한 법, 얇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좀팽이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바깥을 등지고 사는 것이 그나마의 품신이라도 지키는 길임을 터득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가난한 꽤 낙천적인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음식은 담을 탓이고 생각은 방향 탓이라고 했다. 그는 삶의 장치처럼 정교하고도 오묘한 배열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일상에다 양념을 친다. 학교에 다니기 싫을 때쯤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진력을 느낄만 하면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 재미가 시들해질 때 맞추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 젖먹이고 학교 보내느라 정신 쏟고 있는 동안에 부부간의 건태기도 건태기라는 의식도 없이 흘려보낸다. 그러다 보면 또 사이 들이고 며느리 맞이하고 노년의 적적함을 달래라고 재롱부리는 손자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면 어느 결엔가 보고 자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생 유전이 떠올랐다. 그리곤 그들에게서 들은 부모란 자식의 종노릇하려고 태어났다는 말도 상기되었다. 그렇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위로하는 길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저 들판의 나무나 풀을 보아도 그렇다. 해가 바뀌는 봄이 되면 그들은 새로운 싹들의 장애가 되지 않게 스스로 이우러져 간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자식들은 부모를 배척하지 않고 늙은 부모가 그 자손의 재롱을 보며 노화를 잊고 청명한 새 생명으로부터 생기를 얻기를 바란다. 종족 보전의 확인을 기꺼이 여기며 남은 생을 그 자손의 안위를 염려하며 보내온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순리적인 조부모의 행위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친구는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불러내서 이렇게 감질나게 분초를 따지게 하는가. 다시 시계를 보며 문 앞으로 갔다. 아내가 돌아올 골목길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 있다. 그는 담배를 끄고 목욕탕에서 철벅거리고 있는 녀석을 생각해낸다. 고층은 감질나게 수압이 났다. 그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거실 바닥에다 커다란 목욕 타월을 깔아놓고 파우더며 기저귀, 갈아입힐 옷까지 준비해 놓는다. 발육이 좋은 녀석은 순순하게 몸을 맡겨놓지를 않기 때문에 아내가 있을 때에도 둘은 옷을 갈아입히는 일로도 2대1의 씨름을 해야 했다. 아자자자. 대야에서 넘친 물에 누런 부유물이 뜨는데도 녀석은 좋다고 물장구를 친다. 젠장. 그는 밉잖은 눈길로 아이를 흘기며 옷을 벗는다. 물일을 마음대로 하려면 옷을 벗는 편이 수월하다. 늙고 어린 두 남자가 벌거숭이로 욕실에 마주 들어앉았다. 침팬지의 손 같은 거친 그의 두 손이 비단결 같은 아이의 피부에 닿자 아이가 잠시 잡혀있는 육체의 일부분을 비틀었다. 그렇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물에 젖은 아이를 미끄러지지 않게 안기 위해 옆구리에다 아이의 상체를 끼우고 앉아서
등과 배에다 따뜻한 물을 먼저 칠한다. 갑자기 물을 끼얹으면 아이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기 쉽다고 아내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늘 이런 것 저런 것을 일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자지러지게 놀랐다.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젖가슴에 덥석 올라붙은 것이다. 깜짝 놀란 그가 몸을 떼며 바라보자 젖꼭지를 졸지에 뽑힌 입술을 모양 그대로 벌리고 손자 녀석이 바라본다. 야 이놈아, 너는 어째서 뭐든 그렇게 입을 댔냐? 싫지 않은 음성으로 녀석을 나무라면서도 속은 짠하다. 아이는 제 손 감각으로 무엇을 거머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든 입으로 먼저 점검을 했다. 휴지나 옷까지,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같은 것은 그런대로 이날 자리가 근질거리니까 생리적인 현상으로 하는 것이려니 하고 봐줄만도 하다. 하지만 나무나 쇠붙이로 된 물체까지 입으로 가져갈 때는 아무리 먹어야 산다는 본능적인 삶의 터득에 의해서라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녀석을 나무라며 그와 아내는 아이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에 정신이 없다. 언젠가는 녀석이 자신의 발가락을 빨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본 적이 있다. 수면제라도 먹은 것처럼 낮잠은 오는데 곧 오겠다는 아내는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고 아이는 칭얼거리다가 발가락을 빨면서 잠잠해졌던 것이다. 이 녀석은 모유를 모른다. 그래서 그는 어쩌다 아내와 둘만 있을 때 우유 광고가 나오면 손자 녀석을 보고 내 엄마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해서 아내의 눈총을 받고 난다. 아내 역시 비슷한 마음인지 아이가 실없이 보채고 열이 날 때는 자신의 앞가슴을 열고 쭈그러진 식은 젖꼭지를 물린다. 그러면 아이는 용케도 포근한 곳에서 잠든 어린 강아지처럼 아내의 품에서 새근새근 단잠이 든다. 허허허 웃던 그는 야 요놈아 이 버릇을 해가지고도 먹자 타령이냐? 지청구 아닌 지청구를 혼자 소리로 늘어놓으며 우선 배설물로 칠갑된 그 장한 부자지를 원상 회복시켜 놓는 일에 착수했다. 똥이라지만 녀석의 배설물은 똥이 아니다. 말기 조선의 어떤 왕자처럼 학문 없는 병이라도 갖고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녀석이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신체를 갖추고 태어난 것만도 한량없는 은총을 받은 것이라 여겨야 한다. 녀석의 배설물에서는 기름기가 반지르르 느껴지고 달짝지근한가 하면 구수한 냄새도 난다. 천상 하라비 신부는 못 속인다고 이 부분에서 그는 힙든 미소를 짓는다. 엄지와 검지를 맞비비면 해질 것 같은 보드라운 피부가 감싸고 있는 앙증스러운 물건, 꽂고 데진 고추에다 시원시원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한다. 이 속에서 인류의 생성과 멸망이 비롯된다. 인생의 온갖 희비가 교차되기도 한다. 녀석은 아무런 두려움도 염치도 없이 태연하게 몸을 맡기고 있다. 그는 힘을 하이탈 같은 웃음을 흘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팔뚝으로 훔친다. 이놈아, 젊은 놈이 내가 하라비를 씻어줘야지. 이 늙은 하레비가 내 놈 부자지에 묻은 똥 씻게 돼 있냐? 이놈아, 이 고얀 놈아. 비눈칠한 사타구니를 주물주물 훑어대자 녀석은 까르르 까르르 간지럼을 탄다. 목욕을 하면서 울지 않는 아이는 장차 애주가가 된다.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요놈 보게 이놈이 한수할 놈이네. 에이 고얀 놈 이놈. 그는 지금 무화경에 빠져 있다. 어린애 장난하듯 미끌미끌 비누를 칠하고 거품을 씻는다. 미끄러진 몸이 옆으로 나눕기도 하고 아이를 안은 채 두 다리가 공중으로 쳐들리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다. 언제까지나 잠겨 있어도 지루하거나 짜증스럽지 않을 순간이다. 아내의 예언대로 어른이 되면 술깨나 마시려는지 녀석도 물에 담긴 채 마냥 아자자자 깨르깨르기다. 자식을 키울 때 느껴보지 못했던 정이 손자에게는 있다. 손자 사랑에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내는 말했다. 정말이지 목욕 하나를 시켜도 그 나이 때는 어지간히 신경을 썼다.
걸핏하면 아르레기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누 하나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이 녀석을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구해낼까 궁리하느라 목욕 후의 정갈함이나 상쾌함을 제대로 만끽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손자는 애미애비야 아이한테 좋단다. 이거 데워놓으라 저거 데워놓으라 부담 없이 주문을 하고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손자가 생기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역시 서글픈 일이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처음 듣는 순간 가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을 그는 갖고 있었다. 병원에서 큰딸애가 해산을 했을 때였다. 언제 그 아이가 커서 아이 엄마가 되었을까? 첫애를 낳았다고 돌잔치를 하고 학부형이 되었다고 수줍게 설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애가 벌써 어미가 되었다니 대견스럽고 고마워서 그는 장미꽃을 많이 꽂은 커다란 꽃바구니 하나를 들고 딸의 산실을 찾았다. 회복실에는 사이와 안사동과 딸의 시누이까지 들어차서 발 디딜 틈이 없게 비좁았다. 축복받은 아름다운 분위기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공간 속으로 그가 들어서자 난데없이 손뼉 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외할아버지. 그 순간 그는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잘못 입력되어 있었다. 주름투성이의 검붉은 얼굴에 불결한 수염과 해속이침, 항상 불만이 찬 음성으로 누군가를 나무라기만 하는 괴팍한 고함 소리. 해 뜨는 동쪽보다는 상근을 내리는 저녁 어둠이 먼저 연상되었던 분위기며 구슬픈 상여 소리와 함께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불필요한 물건처럼 현실에서의 사라짐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존재. 그 순간 그는 그런 막다른 곳에 이르러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비칠거리는 마음을 감춘 채 태연하게 자애 어린 낮은 음성으로 산모의 안부를 물었다. 아빠. 만감이 교차하는 음성으로 딸아이가 그의 눈을 바라보자 그는 뜨겁게 솟구치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수고했다. 내가 벌써 아이 어미가 되다니.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애써 고추 세우고 멀어지는 자신의 젊음에 대한 송별을 해야 했다. 밝고 아름다운 곳보다는 음습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자꾸 밀려나게 될 자신을 의식하며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좀처럼 실감되지 않는 사실을 자신에게 깊이 인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도 외손자나 친손자나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라주었다. 그러나 아내는 사사건건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백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어린아이를 넘보는 악마의 그림자가 도처에 숨어 있었다. 새삼스럽게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아기 수첩에다 꼭꼭 표시를 해두건만 잊어먹은 날은 허둥거리게 웬 예방접종은 그렇게도 많은지. 외손자가 3살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겠거니 여겼던 아이가 같이 잘 놀던 동네 언니를 따라 가버린 것을 유괴라도 당한 줄 알고 아이 이름을 부르며 여기저기를 울부짖고 다녔다. 파출소에 미아 신고까지 해놓고 있으려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이가 어찌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그랬어요. 대뜸 힐난하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 덩치만 컸지. 너희들은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다. 제 손자를 잃어버리고 싶어하는 조부모가 어디 있으리.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도 아닌 아이가 아장아장 어디인들 시야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리. 한 줄로 꽁꽁 묶어놓은 물체도 아닌데 어디 화장실을 따로 갈 일도 없을 텐가. 그렇잖아도 상심에 있는 어른들한테 말이나마 괜찮습니다. 어디 있겠지요. 설마 하늘로 솟았겠어요? 땅으로 꺼졌겠어요? 넉살스럽게 위로라도 해줄 수는 없을까. 서러워하고 있는데 같이 놀던 동네 언니 방에서 잠들었던 아이는 저녁 늦게야 잠투정을 부리며 깨어나는 바람에 발견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서름 저서름이 북받쳐 아이의 부모보다 더 서럽게 외손자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뒤늦게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사이의 뺨이라도 한 대 올려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아내는 또 하하 웃으며
외손자를 안아들였다. 그러고는 잘 키운 표는 없어도 못 키운 벌은 호되게 받는 게 손자 키우는 거라고 자기 친구들에게는 함부로 손자 키워줄 요량 말고 제 새끼 제 키우게 하라고 충고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손자는 올 때 이마가 예쁘고 갈 때 뒤통수가 예쁘다는 말이 맞았다. 이제 어지간히 인생 정리하고 좀 조용히 간편하게 살려는데 요놈들이 때로 몰려오면 질서정연하던 집안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놈들이 온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도 재산 목록 1호쯤 되는 골동품 라디오가 그만 속을 뒤집고 나둥그러지고 채널을 비틀린 텔레비전은 얼수절수 제멋대로 춤을 추며 정신 착랑증에 걸려버린다. 그뿐일까 할아버지 등글개로 칼싸움을 해서 우는 놈, 소파를 안고 뒤집어지는 놈, 잘 키워놓은 화초들이 죄 뜯겨지고 넘어져서 단속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있다. 할미는 할미대로 화장품을 치우고 장롱문을 함부로 여닫지 못하게 줄로 묶어 놓아야 한다. 그야말로 사흘이나 나흘이나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어서 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우는 놈, 싸우는 놈, 고자질하는 놈, 전구를 깨뜨리고 진열장 유리를 테이프로 모자이크하는 놈, 성격대로 노는 것도 가지가지며 맵다, 짜다, 먹는 것도 가지가지다. 그렇지만 며느리나 사이 보는 데는 일일이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지 못하고 개성이라 평해주고 희망의 싹이 보인다며 웃어주어야 한다. 그는 또 딩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손을 멈추었다. 아내가 오는갑다. 택시를 타면 지금 나서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지 몰라. 그는 아이를 씻기다 말고 손부터 헹구면서 화장실 벽에 걸려있는 통닭집 시계를 보았다. 그러나 옆집 현관문 닫히는 소리였다. 동지라고 여겼던 아내에 대한 얄미움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려면 애초에 안 된다고 딱 자르지 엉거주춤 녀석을 받아들여 놓고 개개비 집에 탕란해 놓은 뻐꾸기처럼 저 혼자만 어디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는 녀석의 머리를 감기려다 말고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눈에 샴푸가 들어가면 녀석은 사지를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러 웃는다. 술 잘 먹으려는지 목욕을 좋아한다고 대견해 했던 것이 무색하게 행동이 돌변하는 것이다. 하나는 샴푸 칠하고 하나는 헹구고 손발이 척척 맞아야 성내기 전에 얼렁뚱땅 해치우는데 울음을 한 번 냈다 하면 끝이 질긴 녀석이라 달래는데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 오늘은 하루 목욕을 건너뛰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이런 돌연변이한 사태는 왜 그 자칭 여우 아줌마가 예상하지 못했을까. 남은 이렇게 속타는 줄 모르고 어느 집에서 재미지게 헤헤거리고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장여사를 만났다면 그 집 패거리들과 어울려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으리라. 잃고 와서도 아내는 항상 땄다고 한다. 잘난 돈 1,000원 따려고 하루 종일 걸렀느냐고 하면 다문 1원이면 땅을 10길 파서 나와요. 20길 파서 나와요. 반박을 해놓고는 남 말 안 하고 기중 건전하게 노는 거는 그것밖에 없다고 화투 옹호론을 팬다. 사실 분수만 지킨다면 앉은 자리에서 그만큼 짜릿하게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놀이는 없다. 여자들도 간이 크면 집꽃땡이니 아도사끼니에서 수억도 날린다더만 여기 물색들은 부른 만두피 같은 가정주부들이라 그리 간 큰 짓은 애초에 벌리지를 않는다. 한마디로 어느 것이 된밥인지 진밥인지 정도는 가릴 줄 아는 살림꾼들이라는 거다. 어쩌다 친구들이랑 맥주도 한잔하고 산조상 죽은 조상 받든다고 여행 삼아서 절도 찾기는 하지만 나서서 돈 쓰는 일에는 애초부터 인색한 아내여서 그쪽으로는 안심을 팍 빗끄러미 놓아도 된다. 그런 야물딱진 아내 덕분에 오늘날 이런 집이라도 지니고 산다 믿기 때문에 되도록 그 아내를 도와주고자 퇴직해서 따분할 것 같았던 생활을 손자보는 재미에 맡기고 있지만 이럴 땐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다. 그는 이제 반체념 상태로 손자의 등을 먼저 씻는다. 사내 녀석이라고 포동포동한 등짝이 제법 넓적한 게 여간 믿음직스럽지 않다.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사랑꽃만 할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직 어린 그를 안고 그러셨듯이
그도 이제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었고 할머니 그 말씀의 참뜻을 새김질한다. 녀석을 씻겨서 새근새근 잠재워 놓고 들여다보며 냉맥주 한 잔을 들이키는 맛은 일품이다. 안주가 없어도 상관없다. 어느 순간에 취기가 오르면 조손이 대자로 한자리에 누워 동상이몽을 꾼다. 아기는 놀이터에서 미끄럼 타고 전제 놀이기구 놀리는 희망찬 내일의 세계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뛸 것이고 늙은이는 저승사자에 쫓겨서 다리 하나 살려라 도망다니는 꿈으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녀석의 머리를 감기다 말고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 속에 끼어드는 언제부터 계속되었는지 모르는 한 소리를 문득 듣는다. 띵동, 띵동, 띵동동동. 그놈의 빤스는 공장에까지 가서 만들어 오나? 그는 못 들은 척 아이의 머리에다 샴푸를 들어부었다. 숙이지 않는 머리의 뒤통수를 억지로 누르니 저항하는 몸짓으로 아이가 옆으로 넘어가다 대야 모서리에 이마를 찧었다. 제풀이 놀란 아이가 얼른 일어나려는 몸짓을 하며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 피눈물을 뒤집어 썼다. 더욱 놀라며 눈, 코, 입을 마구 비비던 아이의 입에서 격렬한 울음이 터져나왔다. 심통이 난 그는 아내를 마냥 밖에다 세워둘까 하다가 아이의 울음을 달래는 재주는 역시 할미라 인정하고 수건으로 얼굴만 대강 훔친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갔다. 첫돌박이 아이지만 맨몸에 안긴 아이는 그 무게로도 자꾸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일부러 옷을 걸치지 않은 것에도 개의치 않았다. 난장판 속에 서 있는 힘든 모습도 보여주어야 느끼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아내의 외출 이유는 참으로 가짜났다. 속옷 세일하는 데가 있다는데 갔다 올게요. 순간 참 별난 이유도 다 된다 싶어 코웃음이 나왔다. 빤스는 무슨 언제는 옷 벗고 살았나?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나도 이만큼 종살이 했으면 이제 속옷 하나 반반한 거 입을 만큼은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진 그는 일부러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를 조차 무연히 흘려보내던 시선 속으로 일찍 씻어 넣은 빨래들이 바람에 할랑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만 여러 개의 속옷이 널린 가운데 여자용은 하나도 없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아내가 입고 있는 것도 그의 낡은 팬티가 아니면 청색이 회색으로 변한 아들의 것이 분명할 터였다. 고무줄이 조금 늘어져서 그렇지 말짱한 걸 버리기는 왜 버려요 하는가 하면 씻은 공이 아깝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아내는 낡아서 본인들이 입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챙겨놓고 입는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딸의 속옷까지 알뜰히 물려받아서 입었다. 그가 알기로 딱 한 번 마음먹고 아내가 자기의 속옷을 사들였던 적이 있었다. 며느리 드릴 날이 받아지자 아내가 마음먹고 준비했던 일 중에 옷장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며느리가 혹시 시어머니 옷장을 열어보면 흉본데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옷만 좋아하나 보다 하고 저 못 입는 것도 모아서 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아내의 옷장 서랍에는 아직 전시용의 그 새 옷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우리도 이젠 속옷이나마 제대로 좀 입고 살아야겠어요. 당신도 당뇨 있지. 나도 혈압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돼서 남의 손으로 옷 벗기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내는 아마 그의 것까지 내킨 김에 무겁게 새 속옷들을 사들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는 목에다 일부러 심통스러움을 울리며 소리쳤다. 누구요? 의뢰 아내겠지 여기며 습관적인 동작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는 찰나 그는 하마터면 녀석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꼴을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면 어쩔 거냐 망령 났느냐고 빽빽 소리를 지르겠지. 멀쭉하게 벗은 자신의 알몸을 내려다보며 상상하던 장난기가 싹 가셨다. 저 왔어요 아버님. 무엇인가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입도 발도 굳어붙었다. 목석이 되어버린 듯 온몸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 어서 몸을 숨겨야지. 그러나 생각만일 뿐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다. 그 바람에 미처 비누만진 손까지 씻어주지 못했던 녀석은 매운 눈을 비비며 더욱 앙칼스럽게 우러져 친다.
아버님, 애가 왜 그렇게 울어요? 어서 문 열어주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그때 우렁우렁하는 또 다른 음색이 문 밖에서 섞여들었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여태 안 들어가고 뭐해? 쟨 또 왜 저렇게 울지? 아들의 기척을 느끼는 순간 억누르고 있던 성깔이 왈칵 곤두섰다. 애미나 자식이나 이것들이 애비 훈련시키느라 모두 작당을 했구나. 불에 댄 듯 더욱 기승해지는 어린애의 울음소리 때문에 강력 접착제를 밟은 듯이 발은 더욱 굳어지기만 한다. 그는 경직된 근육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를 낸다. 웬일들이냐? 오늘 토요일도 아닌데. 네, 아버님. 오늘이 친정아버지 생신날이라서 저녁에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그 순간 그는 불이 나게 몸을 돌려 아이를 도로 욕실에다 데려다 놓고 안방으로 달려왔다. 아들에게도 열쇠가 있었다. 처갓집 일이라면 물인지 불인지 구별 안 하는 성급한 놈이 안에서 곱다시 문을 따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제 손으로 벌컥 문을 열지도 몰랐다. 방문을 안으로 잠가놓고 서랍을 뒤적거렸다. 젓가리개, 팬티, 티셔츠, 블라우스 이것저것 손에 걸리는 것이라고는 여인의 옷밖에 없다. 그는 급한 김에 아무거나 속옷을 하나 집어 아래에다 꿰고는 눈에 띄는 대로 손쉬운 데 걸려있는 외출용 겉옷을 걷어 입었다. 어머, 아버님도 이제 막 들어오셨나 보네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가 마주 나가자 먼저 현관을 들어서던 며느리가 아이 소리가 나는 욕실과 그를 한눈에 훑어보며 물었다. 어머니는요? 녹은 아이스크림 꼬락서니로 비누거품을 쓴 채 울어대는 아이를 급한 김에 껴안고 울상을 지으며 며느리가 물었다. 그는 왠지 자신이 아이를 씻기는 중이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몰라, 할망구가 망령이 났는지 어디 수퍼라도 갔겠지 뭐. 하고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고 궁색하기만 한 변명이었다. 소매를 걷고 제 아들을 들어 올리던 아들이 못마땅한 얼굴로 혼자 구시렁거렸다. 참 엄마도 애를 이렇게 혼자 놔두고 슈퍼에 가다니. 그는 울컥 부하가 치밀었다. 아들의 말은 곱씹을수록 듣고만 넘길 일이 아니었다. 야 이놈아, 그럴 수도 있지. 너만 자식 키우냐? 우리 다들 그렇게 자식 키웠다. 그만한 말도 못하게 화를 내냐 싶었던지 아들 내외는 저들끼리 멀쓱한 표정을 교환했다. 여전히 납득 안 가는 어정쩡한 얼굴을 한 채 아들과 며느리는 녀석을 헹구고 닦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에 열중하는 척했다. 알 수 없는 고적감이 그의 가슴을 적시고 들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지 잠자코 한 곳에서는 도저히 삭힐 수 없는 허황함이 일었다. 네 거든 먼저 가거라. 현관을 나서면서 그는 무릎 위에 다리를 몇 번 뒷고아서 털었다. 아무래도 넓적다리깨가 얼얼했다. 고무줄로 꼭 졸리는 넓적다리를 비척거리며 그는 밖으로 나왔다. 뭘 많이 사러 가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중을 가는 줄 알고 아들이 따라 나설 채비를 했다. 또 울컥 무엇인가가 목젖을 누르며 튀어올랐다. 얄미운 것들. 그는 또 참아야 했다. 혀끝까지 나온 말을 눌러 참는다. 니들이 뭘 많이 사게 돈이나 줬냐? 이놈의 할미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그냥. 누구에겐가 모함을 당한 듯한 억울한 심정을 안고 그는 화단 옆 의자에 앉았다. 철진한 꽃대궁들이 바람에 쓸리우며 지탱되지 않는 몸을 고추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온 김에 후루루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지만 그에게는 지금 땡전 한 입도 없다. 찻길에서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혹시 다른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문득 고개 드는 불길한 생각을 서둘러서 지우며 그는 얼른 담배를 피워 물었다. 돌덩이라도 저 나른 듯 어깨가 무거웠다. 가만가만 어깨를 주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이 쑤시는가 하면 옆구리도 결리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조차 목구멍에 걸려 쿨럭쿨럭 기침이 터져나왔다. 어머, 아빠 여기 계셨네요. 옆길로 아이들과 제재거리며 지나가던 여자가 반색을 하며 다가오는데 돌아보니 딸과 외손자들이었다. 못된 짓을 하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딸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의 기색 따위는 아랑곳 없이 딸은 저희들끼리 툭탁거리고 있는 제 아들과 딸을 그의 앞으로 밀어붙이며 상기된 음성으로 짓거렸다. 아빠 선물요. 선물? 그는 또 노여워졌다. 나도 저 나이 때에는 별스러웠을 났고 이해하는 마음 아니면 정말 못 봐줄 만큼 자식들이란 깍쟁이들이다. 생전 효자는 딸이라는 말도 있더만 딸은 제 돈이 아까우면 빈손으로 달랑와서 제 새끼들만을 떠안겨주면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아양을 떤다. 그래 우리한테 웃음을 주니 그 말도 일리 없지는 않다고 웃어 넘겼으나 오늘 같은 날은 천만의 말씀이다. 정서방이 부장님 생일이라고 가자는데 저희들끼리 놔뒀다가는 또 코피 터지고 물건 하나 나만 아는 게 없을 텐데 어떡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딸로부터 등을 돌렸다. 아빠 어디 가세요? 집에 데려다 놔. 네 엄마 오면 들어갈 거니까. 길도 아닌 화단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옷자락을 딸이 거머잡았다. 걸치고만 있던 그의 상의가 벗겨져 딸의 손에서 뒤뚱거렸다. 저만큼 나무 그림자 사이로 걸어가는 그를 바라보며 딸은 발을 동동 굴렸다. 아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니까요? 아, 내 엄마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는 남아있는 시간을 가늠하며 저녁 노을 붉어지는 먼데 하늘로 눈길을 돌렸다. 문득 불안해지는 바람 한 자락이 그의 구부정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다.